예, 오늘은 카메라 앵글이 좀 바뀌었죠. 제가 원래 어제였죠. 어제 동영상 강의를 하나 찍었어요. 동영상 강의 하나 찍었는데 왜 제가 유튜브에 한 달에 한 편 정도는 공개 영상 올리잖아요. 그 공개 영상을 하나 올리려고 찍었는데 예, 이거 좀 마이크 잘 들어가죠. 마이크를 안 켜고 찍어가지고 한 40분에서 1시간 찍은 게 다 날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자주는 아니고 가끔 있는데, 이상하게 최근 들어서 이런 실수가 좀 자주 있네요.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저께 다 찍고 나서 공개 강의로 올리려고 업로드 하려다 보니까, 아,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갔나? 너무 깊이 들어갔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깊이 들어가면 안 되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걸 넘어가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걸 알면 좋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없는 양의 지식은 자본밖에 안 돼. 노이즈예요, 노이즈.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 하나의 뜻인가? 공개 영상 올리지 말라 하나의 뜻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갖다가 공개 영상 포기하고 예, 어저께 딱 이렇게 찍었거든요. 여기 앉아가지고. 예, 뭐 공개 영상이니까 칠판에 쓸 것도 없이. 그래가지고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을 갖다 그냥 공개 영상 말고 제 밴드용 영상으로. 왜냐면 저희 밴드에도 지금 초심자분들, 예, 그러니까 신규분들 들어와 계시니까 예,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게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이건 일반인 대상입니다. 일반인 대상. 일반인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제가 사실 부동산에서 이거 하면서 공개 영상 쪽을 올리는 이유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해야지만 부동산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알던, 아니, 투자를 하던 말던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무조건 부동산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참여의 방식이 여러분들 수요 참여를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근데 그 참여 방식이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가 다를 뿐이죠.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은 어차피 참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요즘 제가 그 유튜브 쪽에서 경제 쪽이나 이쪽을 조금 보다 보면은 가끔 나오는 얘기들, 제가 뭐 그분들 뭐하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부동산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하고 할 만한 거위는 안 돼요. 예. 거위는 안 되는데, 제가 만든 개념 중에서 실거주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실거주 비용이라는 걸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자, 신규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찬찬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실거주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어차피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수요 참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던 안 하던 상관없어요. 단지 자가냐 또는 전세냐 또는 월세냐 이 셋 중에 하나로 참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 셋 중에 무엇으로 참여를 하는 게 가장 나을까요? 라는 문제예요. 자가가 나을까요? 전세가 나을까요? 월세가 나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부동산을 산다는 것은 부동산을 이렇게 매입해서 산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감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거나 또는 약간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자기 집을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건 완전히 부동산을 투자하는 측면에서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뭐 주식이나 요쪽 뭐 경제하신다는 분들이 왜 그 돈을 깔고 앉아 있냐. 집값이 안 오르면 어떻고 오른다고 해도 뭐 딴 것과 비교하면 이러하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집이나 딴 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딴 걸로 바꿔볼까요? 뭘로 바꿔볼까? 자,
이게 리모컨입니다. 리모컨인데, 예, 이걸 비디오 테이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영화 마을. 예, 영화 마을에서 여러분들이 비디오 테이프 대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디오 테이프를 여러분이 사가지고 뜯었어요. 예, 뜯었습니다. 뜯고 대여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 비디오 테이프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비디오 테이프에 가끔 폐업 정리할 때 있죠. 폐업 정리할 때 비디오 테이프의 가격이 새 것보다 가격이 더 올라가 있나요? 안 올라가 있죠. 안 올라가 있다. 근데 그 비디오방 아저씨는 바보처럼 이거 가격이 뻔히 떨어지는데 바보처럼 그걸 갖다가 뭐 몇백 개씩 사고 그런 분이 한두 분도 아니에요. 막 체인점이야. 동네마다 있어. 또 책 대여점을 한다고 여러분 책 대여점이면 책 대여를 하면은 책 가격이 올라가나요? 가격이 떨어진다고요. 근데 바보같이 다들 책 대여점을 해요. 만화책 가게 대여점도 하고 저는 만화책 가게 대여점 되게 좋아합니다. 예, 되게 해요. 참 바보 같아. 가격이 뻔히 떨어지는데 그걸 왜 하죠? 자기 이걸 샀다가 나중에 팔 때 가격이 떨어질 텐데 이걸 왜 하냐고요. 이 바보 같은 건가요? 아니죠. 이분 이거 왜 할까요? 책 가격이 또는 비디오 테이프 가격이 떨어지는 가격보다 대여해서 얻는 수익이 더 크니까 한다고요. 자, 여러분 집이라는 것도 똑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집 가격이 떨어지면 무조건 이걸 사면은 손해일까요? 비디오 테이프는 떨어지는데도 사서 하면 손해가 아닐 수 있잖아요. 집은 무조건 손해일까요? 여기 무조건이 중요하죠. 예, 무조건 손해는 아닙니다.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중에 여기 좀 신규분들 계실 텐데 부동산은 가격이 떨어질 때면은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아서 자가 점유가 떨어진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흔히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그건지 한번 그 웹을 찾아보세요. 전국 통계 나오거든요. 통계 찾아보세요. 정말 그건가?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자가 점유율이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없지 않아요. 그럼 이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뭐 상승하지 않고 침체나 약간 하락 정도가 나오는데 집을 사신 분도 다 바볼까요?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라 비디오 가게 아저씨나 책 대여점 아저씨가 바보가 아니라 우리가 단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대부분 시세 차익형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주택 가격의 하락이 크지 않다면 그리고 대여하는 빌리는 가격이 더 비싸다면요 사는 게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주택 가격이 이렇게 쭉 하락할 때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는 데서는 만약에 비디오 테이프를 파는데 비디오 테이프가 되게 비싸다면 그거 팔 때 되게 싸다면 이때는 대여비가 이때도 물론 수익은 나올 수 있습니다. 대여비가 무지하게 비싸면 돼요. 대여비가 무지하게 비싸면 이것도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지만 쉽지는 않겠죠. 이처럼 가격이 등락이 큰 곳들 이곳들은 보통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는요 자가 점유가 떨어져요. 여러분들 수도권을 보면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자가 점유가 떨어집니다. 즉 집을 사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지요. 그리고 대여비가 비싼지요. 여러분들 대여비가 뭘까요? 자가가 사는 거죠. 그럼 부동산에서 자가가 사는 거 하면 대여비를 좌우하는 건 대여비에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 건 뭐가 될까요? 전월세죠. 그래서 전월세 가격이 비싸고 가격 하락이 크지 않는 곳. 전월세 가격이 비싸다는 거는 전세 가격이 매가에 비해서 높다는 얘기죠.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전월세 전환율로 월세 전환이 되니까요. 그럼 전세 가격이 높은 데가 어딜까요? 즉 전세가율이 어디가 높죠? 기타 지방은 상당히 높습니다. 전세가율이. 어디가 전세가율이 낮을까요? 수도권이 낮아요. 그 중에서도 어디가 낮을까요? 서울 쪽이 낮아요.
서울에서도 어디가 낮을까요? 강남 같은 데가 낮아요. 이렇게 낮은 거예요. 여러분이 강남이 되게 좋은 데니까 모두 다 살고 싶어 하니까 강남의 전세가율이 높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설마 없겠죠? 예, 저희 밴드 기존분이면 당연히 없을 텐데 전세가율이 낮아요. 왜냐면은 그런 데는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전세가율이 올라가려고 하면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이기 때문에 빌리지 않고 삽니다. 그냥 사요. 매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낮게 형성돼요. 반면에 지방 같은 경우 기타 지방이 그러니까 서울이 제일 전세가율이 낮고요. 즉 대여비가 쌉니다. 전체 매가 대비해서. 반면에 수도권 오면은 수도권도 대여비가 싼 편이에요. 매가 대비해서는요. 지방 넘어가면은 대여비가 비쌉니다. 그나마 광역시보다 기타 지방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방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지방 쪽을 가면은요. 주택 가격의 하락이 그게 크게 나오지 않아요. 즉 비디오 테이프 가격이 비디오 테이프가 싸요. 그래서 그게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그게 큰 차이가 없어요. 반면에 대여비는 비싸요. 즉 전세가율은 높아요. 이런 데는 오히려 가격이 하락을 해도 자가 점유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냥 무의식적에 들었던 부동산에 대한 뭐 격언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통설 이런 것들 대부분 거짓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통설들 거짓인 게 제가 보기엔 거의 거짓이에요. 거의 거짓입니다. 왜 그게 거짓인데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냐면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유를 묻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든지 이유를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아. 왜? 집값이 떨어지니까 손해를 보잖아. 하지만 주택의 수요는 뭐겠죠?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부동산의 수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그냥 칠판에 쓰는 거 없이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린 거는 뭐냐?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꼭 집을 사는 것이 자가 점유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집을 산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집을 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비디오 가게 아저씨가 바보가 아닌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는 지역에서 또는 침체인 지역에서 집을 사는 행위가 꼭 바보는 아니에요. 뭐에 따라 다를까요? 대여비. 즉 전세가율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을 때는요. 부동산 가격이 약간 침체나 약간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집을 사는 게 더 이익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되게 놓치시는데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부동산을 자가나 전세나 월세나 이 셋 중에 하나로 점유를 해야 돼요. 소유하진 않더라도 점유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점유하지 않는 방법은 산속에서 움막을 치거나 컨테이너 박스를 빌려서 사시거나 바다에 배를 띄우고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집을 점유를 해야 돼요. 그 집을 점유를 하게 되면 어차피 비용이 듭니다. 비용이 들어요. 이 비용이 자가일 때는 무엇을 기준 잡냐면요. 자가는 여러분 자가 내 집 살 때는 어떻게 하죠? 내 집 돈 갖고 사고 그다음에 모자른 건 대출을 받죠. 대부분 대출을 통합니다. 그래서 자가 점유할 때의 실거주 비용은요. 대출을 받기 때문에 대출 금리와 연동돼요. 월세는요. 월세는 금리와 연동될까요? 아니요. 월세는 금리와 연동되지 않아요. 금리와 연동이 되기는 되는데 월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오히려 전세 가격이에요. 전세 가격입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에서 전세가율, 일종의 수익률 개념으로 넘어가요. 이거는 수급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리는요, 여러분, 우리나라 금리 보시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널뛰입니다. 널뛰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 그 수익률이 전세 가격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수익률이 금리와 연동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전세가 전환율도 금리와 연동된다면 널뛰어야겠죠. 근데 여러분 그래프 보세요. 널뛰나 널 안 띱니다. 이렇게 매끄러매요. 그대로 내옵니다. 널뛰지 않아요. 금리와 연동된다기보다는 금리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건 아닌데 그보다는 전세가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되고, 이건 즉 수급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좀 이걸 어이없다고 해야 되나? 좀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해요. 이상한 현상. 여러분들이 보통 뭘 보면은 뭐 이렇게 볼펜이 있습니다. 예, 볼펜이 있는데 이게 철로 만든 볼펜이 있고 황금으로 만든 볼펜이 있어요. 항상 황금이 비싸겠죠. 이런 식으로 항상 뭐가 더 비싸거나 보통 이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나 하기는 이런 게 있는데 점유 비용은 그렇지 않아요. 점유 비용이 받는 거는요. 그러니까 왜 실거주 비용이 받는 거는 여러분들이 집을 갖다가 어떤 유형으로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내는데 자가는 금리와 연동이 되고 그리고 월세, 전월세 쪽은요. 금리와 연동된다기보다는 수급과 연동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자가가 더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전월세가 유리할 때도 있어요.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은 자가하고 전월세 중에서 뭐가 유리할 것 같으세요? 뭐가 실거주 비용 쪽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어떤 게 더 유리할 것 같으세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가 비용을 제일 조금 낼까요? 내가 집을 사는 게 비용을 제일 조금 낼까요? 아니면 월세로 들어가서 사는 게 비용을 더 조금 낼까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적을까요? 보통의 경우에는요, 월세가 더 적어요. 월세가 더 적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오랜 역사, 부동산의 오랜 역사, 한 몇십 년 역사를 보면요, 자가가 비용이 더 적었던 적은요, 딱 두 번밖에 없어요. 딱 두 번. 제가 이거는 연밴드 분들은 몇 번 들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월세가 거의 더 비싸요. 아니, 월세가 더 싸요, 월세가. 그 자가가 더 비쌉니다. 즉, 금리 쪽이 더 높은 거죠. 근데 이게 역전이 돼서 자가가 더 유리해지는 경우는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이 변곡점은 딱 두 번밖에 없었어요. 한 번이 2001년도예요. 2001년도. 이때가 어떤 시기냐면, 지난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 상승기 스타트입니다. 2차 상승기 스타트에서 집값이 뛰기 시작할 때 자가가 더 거주 비용이 조금 들었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가가 더 주거 비용이 조금 들었다는 얘기는요. 자가하고 임대, 전월세를 놓고 봤을 때, 여기 전세를 일단 뺄게요. 자가하고 월세를 놓고 봤을 때 자가로 사는 게 돈이 더 조금 든다는 겁니다. 내가 돈이 정말 많아가지고 상관이 없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통의 경우 흐르는 경우는요. 어차피 주거를 하게 된다면은 매달 나가는 돈이거든요. 여러분들 담보대출 받아도 매달 나갑니다. 이자. 월세도 매달 나가요. 매달 나가는 쪽에서 더 비용이 조금 드는 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게 자가가 더 조금 듭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크게 두 번 있었어요. 이게 2001년도예요. 자가가 더 비용이 조금 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집을 점유를 얻을 때 전세나 월세보다는 자가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 보통 이렇게 자가가 더 유리해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그 전에 먼저 보통의 경우는 월세가 더 유리했다고 했죠. 근데 자가가 더 유리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가가 더 유리해지려면요. 일단 월세 쪽이 올라야 돼요. 또는 자가가 떨어져야 돼요. 자가가 떨어지는 건 뭐가 있죠? 자가가 떨어지려면 주택 가격이 떨어져야겠죠. 그리고 금리가 떨어져야겠죠. 자, 주택 가격과 금리가 떨어진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이 현상이 발생하려면 자가가 이렇게 떨어져야지 자가가 더 유리해지는 거예요. 자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 자가의 실거주 비용이 이렇게 떨어져 줘야지 자가가 전월세보다 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전월세 비용을 고정됐다고 본다면 자가가 비용이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자가가 비용이 떨어지려면 주택 가격이 떨어지거나 또는 금리가 떨어져 줘야 해요. 이게 언제일까요? 하반기죠. 하반기가 돼야지 이렇게 전월세보다 자가가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전월세가 자가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수급과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고요. 자, 그럼 이 상황을 합쳐서 봅시다. 금리가 하락하고 주택 가격이 하락해요. 반면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이 상황이 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조금 시간을 두면은 자가가 실거주 비용에서 월세보다 유리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즉 부동산이 한참 하락을 하는데 하락을 할 때 이 지점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상승을 할 때 이 지점이 발생하기 되게 힘들어요. 상승할 때는 잘 안 나옵니다. 아시원 쉽지는 않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근데 하락을 하다가 이 지점이 발생을 하면 이때부터는 자가가 더 유리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얻을 때 전월세보다는 자가를 하게 돼요. 즉 집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집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막 가격이 오를까요? 아니에요. 그 전에 발생하는 게 있어요. 막 오르기 전에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고 자가가 더 실거주 비용이 조금 내가 사람들이 집을 사겠죠. 그럼 그 전에 발생한 게 뭐냐면 집을 사니까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거래 양이 늘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배우신 예, 제 기초 강의 있죠. 그게 뭐 흔히들 얘기를 해요. 뭐 벌집 모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벌집 모형의 실 내용이 이겁니다. 실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하락을 내다가 거래 양이 증가를 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실거주 비용 쪽인 면에서 사람들이 실거주가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수요가 늘기 때문에 수요가 늘고 전월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부터 다시 가격이 치고 올라갑니다. 이게 바닥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바닥 지점을 찾기 위해서 제가 2013년도 상반기에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고 있지만 제가 스타트가 그거죠. 제가 어떻게 보면 이음을 처음 알리기 시작을 한 게 2013년도 상반기 바닥 지점을 정확히 찝어냈다는 건데 그때 사용한 방법이 이 실거주 지수라는 개념이에요. 전월세보다 자가가 더 유리해지는 지점. 이 지점이 오면 거래 양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이때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이제 요즘 주위에 둘러봐요. 누가 집 산다고 해요. 다 사람들 젊은 분들도요. 차를 사지 집은 안 사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돈이 없어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집을 안 사요. 근데 여기 크게 착각을 한 게 뭐냐면 실거주 비용에서 자가가 더 조금 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집을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2013년도 반등을 할 때요. 12년 말부터 13년 반등을 했는데 그때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한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한 분도 없었어요. 제가 그때 얘기했으니까 알잖아요. 저 빼고 아무도 없었어요. 언젠가는 장기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인플레이션 효과에 의해서 짜장면 값도 올라가는데 집값도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신 분도 좀 한두 분 계셨는데 그거 말고 이것처럼 이원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주택의 바닥 가격이 언제인지 실거주 지수를 통해서 본 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집값이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들 돈이 없다고 했다고요. 근데 이거는 정반대예요. 정반대.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아끼기 위해서 매달 나가는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고 불렀냐면 강제 매수라고 불렀어요. 강제 매수가 발생을 해요. 이렇게 되면. 왜냐면 내가 돈이 없는데 여러분 이때 얼마나 차이가 컸는지 아세요? 이때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상당히 컸어요. 이때 전월세 전환율 상당히 높았고요. 이때 뭐 6, 7% 이렇게 됐나 전월세 전환율이. 전월세 전환율 상당히 높았고요. 왜 빌라 같은 거나 요거 보면요. 빌라 수익률이 한 8%대가 넘어갔습니다. 저 한 12%까지도 왔어요. 수익률이 12%, 8%인데 대출 빌리게 되면요. 대출 금리 기준이잖아요. 대출 금리는 3% 나왔어요. 그럼 이쪽에서 3%가 날까요? 여러분 같으면 3%를 갖다가 이거 누구한테 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런 얘기하죠. 난 이 집 대출 갖고 사가지고 은행에다 월세 내. 자, 어차피 나가는 건 똑같습니다. 예, 은행에다 이자 내는 것도 월세하고 칩시다. 나는 은행에다 내면 얼마를 내면 되죠? 3% 내면 됩니다. 근데 이걸 내가 은행에다 안 내고 월세로 들어가서 집주인한테 내면 몇 프로 내야 되죠? 한 8%를 내야 돼요. 여러분들 돈이 없는데 3% 내시겠어요? 8% 내시겠어요? 이걸 갖다 금액을 바꿔볼까요? 30만 원 내시겠어요? 아니면 월세로 80만 원 내시겠어요? 30만 원 낸다고요. 왜?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에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강제 매수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그리고 이 실거주 비용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왜 공개 영상에다 올리려고 했냐면은, 근데 사실 그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과연 이거 이해하실까 싶었는데,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왜 올리려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부동산 투자를 안 한다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어차피 자가, 전세, 월세 셋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됩니다. 어차피 골라야 되잖아요. 그쵸? 어차피 골라야 되는데 내가 이 중에서 뭐가 유리한지를 아셔야죠. 이 비용 차이도 큽니다. 실거주 비용에서 무엇이 더 유리한지도 여러분들 사실은 커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이걸 고민을 하실 필요는 별로 없어요. 이걸 알기 위해서. 왜냐면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집을 할 때 차라리 여러분들처럼 실거주할 집을 찾게 되시면요. 어떤 A라는 아파트 단지를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찾을 때, 이거 월세 얼마죠? 하면 뭐 월세 얼마예요?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집 살면 얼마지? 그럼 그걸 갖다가 대출금리 해보시면 파워 나옵니다. 예, 파워 나와요. 그 여러분들은 별 고민 없이 거기서 이런 복잡한 개념을 모르고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개개인들은 보통 이런 복잡한,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 좀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런 개념 없이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미굴 보면은 제가 가끔 개미굴 쪽에 비유를 해요. 전 부동산 시장을 항상 이렇게 조망을 하시라고 해요. 위에서 내려보면요. 뭐냐면 개미굴처럼 되는 거예요. 개미들이 막 이렇게 자기들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익이 되는 걸 갖다 막 하지만 우리들은 시장을 공부하면 그걸 갖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어요. 실거주 비용 측면에서 지금은 자가가 더 유리한 시기다. 전국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럼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을 할 것이다? 그 안에 있는 분들은 가서 나는 요걸 갖다가 이렇게 선택을 했어. 나는 이렇게 선택을 했지 남들도 이렇게 선택을 한다고 모를 수 있지만 실제로 이걸 위에서 개념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들 월세보다 자가가 유리하기 때문에 자가로 이동을 하겠구나. 그럼 자가 쪽에 수요가 늘겠구나. 그러면은 자가 쪽에 수요가 는다는 얘기는 매수 수요가 증가를 할 테고 그럼 거래량이 증가하고 즉 이거는 가격 상승으로 연결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월세가 대부분 더 유리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들 왜 안 믿어지는지 아세요? 그거는 지금이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딱 2번이라고 했잖아요. 자가가 더 유리해진 적이 딱 2번 있는데 첫 번째가 2001년도입니다. 2차 상승기 스타트점이에요. 근데 이 보통 자가가 더 유리해지는 시기는요. 쭉 되지 않아요. 한번 유해진 시기가 딱 도착하면요. 이건 뭐가 같냐면 마치 뭐죠 이거? 오토바이의 스타트 모터만 같아요. 여자분들은 모르실래나? 여자분들은 모르시는 남자분들 아시죠? 오토바이 시동 한 번 거는 겁니다. 시동 계속 걸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남자분들. 원래 이게 오토바이도 이렇게 발로 이게 부둥 이렇게 뭐 시동 걸면은 딱 한 번 거는 겁니다. 그 시동이 걸리면 그 다음은 쭉 가는 거예요. 시동을 한 번 거는 거지 계속 거는 거 아니에요. 이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부터는요. 이 실거주 비용에서 자가가 더 유리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그 다음부터 이때는 이거는 무슨 수요죠? 이거는 무슨 매수하고 봐야 될까요? 실거주 비용 쪽에서 자가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산다. 이거는 임대 수익형 매수입니다. 이게 임대 수익형 매수예요. 저는 임대 수익 안 해줬는데요. 저는 집을 사가지고 제가 들어갔는데요. 그게 임대 수익형 투자와 똑같은 겁니다. 단지 임대 수익형 투자는요. 그렇게 집을 사요. 집을 사가지고 그거다 남들에게 월세를 주는 거예요. 이게 임대 수익형 투자예요. 반면에 그렇게 집을 사요. 근데 남들에게 월세를 주지 않고 나에게 월세를 줘요. 자기 자신에게. 이게 뭐예요? 이게 실수요자입니다. 임대 수익형 실수요자예요. 이게. 수요에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시세 차익형 수요와 임대 차익형 수요. 이 2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저기서 나누는 제가 가끔 그 얘기 하지만 실거주자와 투자자와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엄연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투자자가 뭘까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길 바라고 집을 사는 게 투자자라고요? 자, 이 중에 실거주자 있으시죠? 실거주자 여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길 기대하고 집을 사지 않았나? 나 집값이 올라갈 거 기대하고 샀는데? 근데 나 집 한 채고 내가 들어가 사는데? 실거주자인데? 그럼 나는 실거주자야? 투자자야? 뭔가 헷갈리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실거주자와 투자자가 나오지 않아요. 부동산 수요는 딱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부동산 수요를 실거주자와 투자자로 나누는 건 실거주자와 투자자가 겹치잖아요, 지금요. 그쵸? 이 사람은 실거주자예요, 투자자예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길 바라고 집을 사는 게 실거주자라면서요. 그럼 이분은 투자자네. 그럼 집값이 올라가는 걸 기대하지 않고 집을 사는 사람은 실거주자예요? 그러면은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 동네에서 올라갈 거는 기대도 없이 임대 수익을 노리고 집을 샀어요. 그럼 이분은 실거주자인가요? 거기 집을 열채 사서 월세 주고 있어요. 그럼 이분은 실거주자예요? 집값이 올라갈 기대하지 않으니까? 투자자잖아요. 실거주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흔히 실거주자와 투자자로 나누는데 그거 되게 잘못된 분류예요. 이거는 제가 예로 든 게 뭐냐면 어떻게 나눈 것과 같냐면 세상에 사는 인간을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하고 했을 때 황인종, 백인종, 남자 이렇게 나누는 건 똑같아요. 황인종, 백인종 안에 남자 있잖아요. 이렇게 나누면 안 되죠. 또는 뭐 황인종, 백인종,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는 건 똑같아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황인종, 백인종, 뭐 흑인 이렇게 나누든지 아니면 남자, 여자로 나누든지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분류가 딱 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 정책을 짤 때도 그래요.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동산 정책의 수요를 갖다가 실수요자와 실수요자와 투자자로 나눠서 그래요. 실수요자와 투자자는 뭘로 나눈 거예요, 도대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길 바라고 집을 사는 게 투자자라고요? 그럼 실수요자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길 바라지 않나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길 바라지 않고 실거주 비용 쪽에서 비용이 더 적어서 사는 게 실수요자라고요? 그 임대 수익형 투자자는 뭐죠? 집값이 올라가길 바라지 않고 실거주 비용 쪽에서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하는 임대 수익형. 여러분 임대 수익형 투자 많이 하잖아요, 부동산. 그럼 그분들은 다 실거주자인가요? 아니라고요. 잘못 나눈 거예요. 잘못 나누니까 정책이 안 맞고 그래서 투자자를 떼었는데 아픈 거는 실거주자가 아픈 거예요. 왜 이거 두 개의 분류가 안 돼 있으니까. 일단 분류는 제대로 해놔야지 골라서 때리죠. 핀셋 정책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핀셋 정책이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핀셋 자체를 잘못 잡았어요. 그게 핀셋이 아니에요. 그게 망치야, 망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수요는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수요는 뭐가 있냐면 임대 수익형 매수와 시세 차익형 매수 이렇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만약에 시세 차익형 매수를 잡고 싶다면요, 임대 수익형 매수를 풀어줘야 돼요. 전 정부에서 왜 임대 사업자를 풀어줬는지 아세요? 사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부동산 하도 안 봐요. 책도 본 거 없고 15년 전에 봤다. 15년 전에 책 두 권인가 봤는데 그 뒤에는 그것도 안 보고 강의되는 것도 없고 이것도 하도 안 보는데 제가 부동산 이쪽에 보면서 이분은 정말 부동산 감탄할 만하다고 느낀 게 사실은 이렇게 그때 국토부 장관 하셨던 그분 정책을 짤 때 그분이 왜 임대사업자 쪽을 풀어줬는지 아세요? 그분 정책 보시면은 임대사업자, 민간 임대사업자 풀어주고 기업형 임대 이거 왜 했는지 아세요? 시세 차익형 수요를 갖다가 잡고도 공급이 나오려면요 한쪽을 풀어줘야지 그 공급이 맞아서 균형이 맞는 거예요. 둘 다 잡으면요, 투자자를 잡으면 시세 차익형 투자자와 임대 수익형 투자자를 잡으면요 시세 차익형 실수요자와 임대 수익형 실수요자도 잡게 돼요. 그럼 공급은 누가 해요? 집은 누가 짓냐고요? 그럼 누군가 집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집 없는 국가예요? 새우 집을 짓지 않는 국가를 만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가 져야 되잖아요. 누가 질 거냐고요. 이 두 가지 수를 다 잡아놓으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하는 거예요.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앞으로 30년간 새로 지어지는 집이 한 채도 없다.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불가능에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굳이 이런 걸 불가능에 도전할 필요는 없겠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개념을 잘못 잡은 거예요. 개념. 그래서 개념이 중요합니다. 분류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임대 수익형과 시세 차익형 이 둘로 하는 거예요. 둘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변곡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가가 더 유리해지는 시기가 오면요. 이때 들어갔던 매수 생각해 보세요. 2012, 2013년도 때 집 되게 많이 샀습니다. 거래량 증가한 거 보면 아시잖아요. 이때 집값이 오를 거고 기대했을까요? 아니에요. 집값이 오를 거고 기대한 사람 없다니까요. 근데도 집을 많이 샀어요. 이분들은 무슨 매수자일까요? 임대 수익형 매수자예요. 그때 집 샀던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집값이 오를 거고 기대하고 샀는지. 그 기대 없이 샀습니다. 실거주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때는 임대수익형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근데 그 뒤는 왜 실거주 비용 쪽에서 자가가 유리하지 않아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냐 수요가 계속 증가하냐 이 다음부터는 뭐가 그러면은 작동을 할까요? 임대수익형 매수자들이 뛰어들어서 임대수익형 매수자는 투자자도 있고 실거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장에는 임대수익형 투자자가 먼저 들어왔어요. 임대수익형 투자자 중에서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 임대 수익이 워낙 괜찮았거든요. 그때 저도 그때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많이 받아봤는데 제가 대출 받으면요 거의 3% 언더도 공무원분들 와가지고 질문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대출 워낙 잘 나왔습니다. 뭐 반지하 빌라 같은 것도요 1금융권 뭐 국민은행 이런 데 대출 다 나왔어요. 대출도 정말 잘 나왔어요. 대출 비용도 대출 비율도 정말 높았고 제가 내 돈 없이도 샀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저는 대출이 거의 3% 언더 쪽이나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집을 사게 되면요. 임대 수익률이 8%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 한 15채만 사놓으면은 내 돈 들어가는 거 다 은행 돈 갖고 사는 건데 한 달에 뭐 4, 500만 원이 나오거든요. 저 그냥 이거 살까요? 하는 분들 되게 많았습니다. 이분들 집값이 올라가는 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매달 들어오는 돈 자체가 워낙 크니까 굳이 집값 안 올라도 사는 거예요. 무엇과 같죠?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분들은 단위가 커서 그렇지 이거는 각각의 개별적인 개인을 놓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을 놓고 봐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걸 기대하지 않아도 전월세보다는 자가가 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왜? 실거주 비용 때문에. 제가 이 말을 계속 실거주 비용 때문에 유리하다는 얘기를 지금 되게 오랫동안 하고 있죠. 예, 이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우리 앞으로 미래와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종 저한테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는 집을 사야 될까요? 막아야 될까요? 실거주 집 파와야 될까요? 그게 그때그때 다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약간 힌트 얻으셨죠?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집값을 갖다 자기 실거주 집을 꼭 파는 게 이익이 아니에요. 집값이 떨어져도 집을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라면 집값 하락폭이 크지 않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임대료가 비싸다면 그리고 주택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고 금리가 낮다면 금리가 낮을수록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해요. 반면에 이쪽 면에서는요. 전세가율이 높고 전월세 전환율이 높을수록 즉 월세가 주택가격 대비 높을수록 이 임대로 사는 게 더 거주 비용이 크게 듭니다. 이 차이가 커진다면 주택가격의 하락폭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발생을 했고 아마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전 세계 뭐 이렇게 부동산 보면 부동산이 10년 동안 떨어졌네, 20년 동안 떨어졌네라는 얘기 나오죠. 뭐 가까운 뭐 일본만 봐도 맨날 얘기하잖아. 근데 일본도 새집 졌죠. 새집을 졌다는 얘기는 수요가 있었다는 얘기죠. 수요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분들은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는데 왜 수요가 있었을까요? 집값이 떨어져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집을 샀겠죠. 집값이 뭐 계속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불과 4년, 5년 떨어졌는데도 수요가 하나도 사람들이 집을 안 샀는데
거기 뭐 10년, 뭐 15년 이렇게 떨어졌으면 집을 안 샀겠죠. 하지만 새 집은 졌을 거예요, 아마. 졌을 겁니다. 그는 새 집을 찾는 수요가 있었다는 뜻일 겁니다. 왜 있었을까요? 저 일본 데이터 안 봤습니다. 일본어 할 줄 몰라가지고 봐도 몰라요. 근데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임대 수익률이 이걸 커버할 수 있었을 거예요. 보나마나. 나왔다면 임대 수익률이요. 금리가 대출 금리가 낮았을 거고 임대 수익률로 지가 하락분을 커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요거죠. 다시 이겁니다. 비디오 테이프.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느냐 올라가냐 하락하냐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집을 갖다가 실거주 집을 내가 살 것인지 월세로 들어갈 것인지를 갖다 판단하시면 안 돼요.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집을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집이라는 게 그 돈을 왜 거기다 둬요? 기회비용이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집을 갖다가 집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면 실거주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면은 정부에서 전월세를 공짜로 준다면은 그러면 이거는 고민을 해볼 문제겠죠. 굳이 내가 집을 사야 되나? 비용이 들지 않는데 라면 다른 얘기겠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어차피 주거 비용은 드는데 최근 제가 좀 전에 자가가 더 유해진 게 딱 두 번 얘기했죠. 2008년도, 2013년도. 근데 이게 최근에 신기한 현상이 발생을 해요. 2001년도에 자가가 더 유의했을 때는요. 그게 한 번 발생하고 끝났어요. 2달인가 석 달 안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뭐가 붙어요? 주택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임대 수익형 매수는 없어지고 뭐가 붙을까요? 시세차익형 매수가 붙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나구나. 여러분들 주위에 2013년도에 집 사신 분들 있죠. 2012년, 2013년도에 집 산 분 있으면 이분들이 임대 수익형 매수였구나. 그리고 그 뒤에 그거 집값이 올라가고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걸 보면서 나도 집 사야지 하고 두으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나는 시세차익형 매수구나. 내 친구 얘가 임대수익형 매수고 나는 시세차익형 매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시세차익형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처음 스타트 모토처럼 임대수익형 매수가 처음 스타트만 끊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가격 상승이 나오고 가격 상승에 인해 시세차익형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실거주 비용에서 자가가 더 유리하지 않아도 매수세는 두고 상승세는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의 경우인데 2001년도에 그렇게 잠깐 그 이외에는 무조건 월세가 유리합니다. 무조건 월세가 유리해요. 근데 아주 특이한 현상이 최근에 발생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집 있으시죠? 집 있는 것들 보세요. 어떤 게 유리해요? 자가가 유리해요? 월세가 유리해요? 자가가 유리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자가가 유리한 것 같죠. 저 사람 좀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죠. 이게 특이한 겁니다. 이게 몇 년 정도 발생했다고 봐야 되나? 중간에 사실은 살짝 바뀐 적이 있거든요. 바뀐 적이 있는데 길게 보면은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데 중간에 한 1년인가 2년 정도 바뀐 적이 있어요. 바뀐 적 있기는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있었나? 1년 정도가 그 정도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이번 장은 특이하게도요. 시장이 상승장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가가 더 유리해요. 이거 되게 특이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특이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한 7, 8년 겪고 나니까 당연한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이번 장이 특이한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전에 말한 그 이유예요. 집값이 집값이 싸거나 집값이 싼가요? 안 싸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집값이 싸야지 자가가 더 유리해진다면서요. 근데 집값이 비싼데 대신에 뭐가 싸죠? 금리가 싸잖아요. 금리가 거의 우리나라 역사상 최저 금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금리가 낮으니까. 또 한편에서는요.
뭐가 있죠? 전세 가격이 높으면 된다고 했죠. 전세 가율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 수준을 찍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현재 전세 가율은요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없는 수준이에요. 거의 이거는. 지난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그 상승장 때는 마지막 2008년도 찍을 때 수도권의 전세가율이 39.8인가 찍었어요. 40%가 안 됐습니다. 제일 높았을 때가 63인가 나왔어요. 지금 몇인 줄 아세요? 지금요 수도권이 전세가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65인가 나와요. 지난장의 가장 높은 수치보다 현재가 더 높은데 그나마 이게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겁니다. 그만큼 높아요. 현재 전세가율이 여러분들 40%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현재 지난장처럼 전세가율 40%가 나오려면요. 그럼 매가가 얼마나 뛰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전세가율이 60%인데 이게 40%까지 떨어지려면 매가가 여기서 얼마나 뛰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무지막지하게 뛰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60%면 10억인데 전세가 6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40%가 되려면 6억이 40%가 되려면 도대체 얼마가 뛰어야 되는 거죠? 15억 되면 되네요. 10억에서 60 기준인데 15억이 되면 15에 40%니까 15에 40%면은 4, 5, 20. 그쵸? 예. 지금 10억이 15억.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50%가 뛰어줘야 돼요. 50%. 매가가 50%가 뛰면은 지난 장 때의 전세가율 40%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겠죠? 예. 전체 평균이에요, 평균. 우리나라의 모든 집들이 50%가 뛰어야 돼요. 꿈 같은 얘기죠. 모든 집들. 저기 뭐 서울 비싼 집 뭐 한 3, 40억 한다면서요. 그거 60억 가야 됩니다. 서울 평균 가격이 10억이라면서요. 평균 가격이 15억 되면 돼요. 서울 평균 가격이 15억 되면 됩니다. 평균이. 신축이 아니라 평균이 15억. 지금 10억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세가율 40% 찍게 돼요. 쉽지 않겠죠?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처럼 전세가율이 워낙 높아요, 지금. 그래서 이쪽이 워낙 높고 이쪽이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냥 정부에서 맨날 금리 탓하잖아요.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때문에 그다음에 또 택지가 없고 김현미 장관님께서 빵 비율 들었다가 막 욕을 먹고 계신데 참 개인적으로 이거 저 맞는 얘기인데 왜냐면 빵 비율은 제가 쓰는 거거든요. 원래 제가 옛날부터 빵 비율 많이 쓰는데 제가 항상 밀가루하고 빵을 비율했거든요. 2012년도부터 제가 되게 유서 깊은 비유입니다. 나름대로 10년 동안 쓰는 비유인데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김현미 장관님이 하셨다가 욕을 드셔가지고 나도 이거 하지 말아야 되나 싶은데 사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 공급 물량도 없지만 이 유동성, 이 저금리 때문에 정부가 대처하기 힘든 게 사실은 맞아요. 예. 핑계처럼 들리겠지만 핑계는 핑계인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자, 실거주 비용 쪽에서 자가가 더 유리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전월세 갖다 하지 않고 다 자가로 들어오는 거죠. 자가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다 매수 수요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주택 가격이 올라가죠. 지금 이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실거주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는 원래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부동산 상승기에 들어온 지 2013년도니까 지금 7년이 지났거든요. 보통 부동산 상승기가 들어오고 1년이나 2년, 3년 정도만 돼도 이 정도만 돼도요. 불과 몇 년만 지나도 실거주 비용에서 자가가 더 불리해져야 돼요. 지난장은요, 그러니까 2001년도 그때는요, 불과 몇 달 못 찍었습니다. 몇 달이나 버텼을까? 한 반년도 못 버틴 것 같은데, 반년도 못 버티고 자가가 불리해졌는데, 이번 장은요, 7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가가 더 유리해요. 이러니까 끊이지 않는 수요가 발생하는데, 이 수요가 무슨 수요예요? 임대수익형 매수하고요, 이게. 시세차익형 매수면 차라리 나아요, 이거는. 시세차익형 매수면요, 양도세를 떼인다든지, 뭐, 기타 등등을
떼이게 되면은 그나마 잡힙니다, 이거는. 근데 임대수익형 매수는요, 못 잡아요. 왜? 내가 한 달 내에는 그냥 주거 비용이 싼 거거든요. 이유가 아주 심플해요. 임대수익형 매수가 집을 사는 이유는요, 절대 복잡하지 않아.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내는, 어차피 내가 집에 사와야 되는데, 월세 내는 것보다 은행에 이자 내는 게 더 싸거든. 매달 나가는 실거주 비용이 은행이 더 싸거든. 집을 사는 게 더 싸거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이유예요. 이유가 이렇게 심플하고 너무나 적절하기 때문에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임대수익형 매수는 2013년도에 그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아무도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집을 사게 만들 만큼 강력한 게 임대수익형 매수입니다. 이거는요. 임대수익형 매수는 이것처럼 강력하기 때문에 그 이유도 심플해요. 그냥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적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규제가 먹히지가 않아요. 규제가 먹히지가 않고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대출 규제 건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대출 규제 걸든 양도세를 올리든 아무 상관없어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 수요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 수요를 잡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수요를 잡으려면요. 사실은, 그럼 여기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나마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은 이 양쪽 자가하고 전월세 쪽을 둘 다 낮춰줘야 되거든요. 둘 다 이렇게 비용을 둘 다 올려줘야 되게 둘 다 비용을 올려줘야 되는데 양쪽에 작용하는 게 뭐냐면 금리예요. 금리 쪽을 하면 돼요. 금리 쪽을 건드리면 되는데 금리 쪽은 건드릴 수가 없다고요. 왜냐면 우리나라 단지의 금리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부동산만 가지고 금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부동산만 가지고 건드릴 수 있는 게 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금리가 아니면 유동성 쪽을 막아야 되는데 유동성 쪽을 막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이쪽 매매 쪽에 주택담보대출만 막는데 이렇게 해서도 방법이 없어요. 전세 쪽, 이쪽도 같이 바람을 빼줘야 돼요. 이쪽도 같이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오면요, 사실은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 2018년도 때 저는 2018년도, 2019년도에 부동산 가격 하락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더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틀렸습니다. 2019년도에 나왔어요. 반년 동안 나왔습니다. 전 그거 안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죠. 아마 부동산 가격 하락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멸시를 시킬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내가 틀린다면 왜냐면 가능은 하다. 멸시를 안 시키면 되니까. 근데 그랬을 때는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무서운 일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틀리지 않기 위해서 멸시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2021년도, 2022년도를 위해서 멸시를 시키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내가 맞고 틀리고 때문에 내가 멸시를 재개발 재건축 진행시켜 멸시시키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안 했을 때는 2021년도, 2022년도에 너무 무서운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정부가 모른다는 게 말 되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제가 남들하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빤히 보였어요, 사실은. 저는 2013년도, 2014년도에 부동산 10년치를 전망을 하면서도 너무 빤히 보였어요. 이거 2018년도에 재개발 재건축 멸시를 안 시키면은 2021년도, 2022년도에 방법 없는 데가 너무 빤히 보였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제 기준에서는 이걸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18년도에 저는 멸시를 시킬 거라고 본 거예요. 너무 빤히 보이니까. 이렇게 빤히 보이는데 이걸 갖다가 알고도 맞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몰랐나 봐요. 뭐 그거는 뭐 제가 뭐하고 뭐 다 지난 일이니까 뭐하고 얘기할 거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 멸실 안 나오고 이렇게 됐던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실거주 비용이라는 측면이 여러분들이 실거주 비용이라는 건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에는 항상 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뭐 딴 나라 가도 마찬가지일 텐데 어차피 참가를 하기 때문에 이 실거주 비용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더 나에게 유리하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럼 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요? 금리와 연관이 되게 커요. 만약에 보세요. 실거주 비용 측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드렸는데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주택 가격은 하방 경직을 주는 게 뭐냐면 전세 가격입니다. 전세 가격이에요. 그래서 전세 가격은 사실은 뭐 전세 가격이라는 거는 지금 전세자금 대출에 의존하는 바가 되게 크거든요. 이거 뭐하고 비슷하냐면 저기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구두끈 이렇게 잡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비슷해요. 전세가가 매가를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이 전세가를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게 금리 부분입니다. 그 금리만 크게 올라가지 않고 금리만 유지가 된다면요. 전세가는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아서 금리가 유지가 돼서 전세 가격이 유지가 된다면요. 매가는 전세 가격보다 더 밑으로 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가의 하락폭도 굉장히 적어집니다. 뭐만 된다면? 금리만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금리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물어보실 때 금리만 만약에 올라가지 않는다면요. 저는 금리만 올라가지 않고 두 번째 뭐가 있죠? 전세가율만 상당히 높은 상태로 버텨준다면, 즉 공급이 나오지 않았을 때 얘기죠. 공급이 나오지 않아서 전세가격이 받쳐주고 전세가격 받쳐주고 전세가율도 높은 상태에서 금리 인상만 나오지 않는다면요. 매가가 하락할 수 있는 룸은 매우 적어요. 이건 나중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번 장을 보면서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굉장히 이번 장 현재는 이게 특이한 거다. 이번 특이한 이유 때문에 어떤 현상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냐면요. 자가가 더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지금 물량들이 나와도 물량이 소진돼서 전세가격이 올라가면 바로 매가가 움직이는 현상이 계속 발생해요. 그리고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면은요. 전세가격이 올라가면 매가가 바로 올라갑니다. 이건 실거주 비용이 많은 측면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가하고 전세가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매가가 전세가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요? 매가가 하락할 수 있는 룸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붙어서. 왜냐면 매가는 전세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매가는 전세가 밑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반면에 매가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전세가 좀 내려가다 보면 전세가가 있으니까 더 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공급 물량이 없어지면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이게 룸이 붙어 있는 상태니까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전세가가 조금만 올라오면 얘가 뜨거 하고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즉 매가는 떨어지지도 못하고 반면에 전세가가 조금만이라도 올라가게 되면 매가는 크게 오르는 상태. 즉 매가는 이렇게 조금 떨어지다가 전세가 올라갈 때 확 뛰고 좀 올라다 확 뛰고 이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여러분 보시면 전국적으로 이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게 발생하는 이유가 저금리 때문에 그래요. 금리 부분. 금리 때문에 전세가율도 높은 거고 그다음에 공급 물량이 크게 없다는 거. 이 두 개가 시장 전체를 갖다 실거주장. 원래 이 실거주장은 끝나야 돼요. 원래 상승장 스타트하고 반년 되면 끝나야 됩니다. 반년. 길어봤자 2, 3년이면 끝나야 되는데 이번 장은 이놈의 실거주장이 도대체 7년 동안 오고요. 7년 동안. 이게 말도 안 돼요. 이거 지금. 저도 사실 이렇게 길게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공급량이 없기 때문에 실거주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금리는 이 정도 저금리가 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제 전공 분야 아니니까. 거기에 더해서 금리까지 더해주면서 자 더블 실거주장이 돼버렸어요. 공급 물량 부족만 갖고도 충분히 실거주장 성격이 나올 거라고 봤는데 공급량 부족에다가 금리까지 더해 저금리까지 해주면서 실거주 비용에서 자가가 확 유리해져 버린 거예요. 자가가 제일 싼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 현상이 지금 7년째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전국이 다 똑같아요. 금리가 보통 대출 금리가 2점 몇 프로 나오잖아요. 지방 가면요 전세가율이 70% 잡거든요. 근데 전월세 전환율이 보통 5에서 6까지 나옵니다. 그럼 곱하기 하면 돼요. 전세가율이 7, 7에다가 5면은 7, 5, 35. 즉 여기다 내면은 2구 월세어드가 팔면은 35니까 3.5입니다. 은행에다 이자を내면 보통 뭐 금리 2.5% 하면 25만 원 내면 되고요. 월세어 내면은 35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 비율 나옵니다. 25만 원, 35만 원. 그러면은 집값이 어지간히만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25만 원, 35만 원이면 집값이 만약에 조금 하락한다고 해도 집을 사는 게 유리해 보이죠. 이거 실거주수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시장 전망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금리가 떠올랐어요. 저도 금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중요해질 줄은 몰랐는데 이 정도까지가 될 줄은 몰랐는데 금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 금리 때문에 전세 가격도 이렇게 높아졌다고요.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매가가 떨어지는 하방 역할까지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하락하기가 힘든 시장이에요. 지금 이장이 되면요 가격이 하락하기가 힘들어요. 되게 힘든 장이에요. 공급 부족에다가 자가 우위. 진짜 이거는 환상적인 겁니다. 공급 부족에다가 점유 유형 중에서 자가가 유리해진다. 이건 진짜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유인데 이게 몇 년째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왜냐하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역사적인 저금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 잘 생각을 하고 시장을 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거는 최근 한 7년 동안 발생을 했지만은 그렇다고 이게 아주 제 기억에 2013년도 들어오면서 금리가 4에서 3점 몇 프로까지 떨어지면서 그때 처음 역전됐거든요. 2012년도 8월 달인가? 2012년 말 정도에 역전됐어요. 2012년 말부터 2013년도 초반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서울이 2013년도 상반기인가에 역전되면서 상승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집을 팔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실거주 집을 팔 것인가 말 것인가도 단지 집값이 떨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집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거비는 계속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집을 산다는 것이 집을 갖다 매입을 한다는 것이 꼭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걸 기대하고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게 아니어도 충분히 수익이 난다. 집값이 떨어져도 수익이 난다는 거. 왜? 그걸 안 했으면 비싼 월세를 내셨어야 되니까. 25만 원이 아니라 35만 원 또는 40만 원. 이런 식으로 내셨어야 되니까 그 비용을 다 합쳐보면은 집값 떨어진 걸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실거주 비용의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요 뒤에도 하나 한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릴게요.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다음번에는 제가 예전에 라이브 방송 때 한번 했던 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없다면 정부가 정말로 강력한 규제하든지 법으로 만들었어. 부동산은 현재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없다. 부동산 가격은 현재 이거 저 뜬 거 있잖아요. 거래 가격 뜨는 거 실거래가 현재 뜬 실거래가 이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징역에 처한다. 라고 했을 때는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한번 답변을 드려볼게요. 이것도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얘기 드리는 거는 그냥 단순한 것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냥 크게 이게 쓰지 않고도
머릿속으로 생각하실 만한 것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신 만큼 여러분들에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다 해답을 얻기는 힘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신 만큼 다 쌓여갑니다. 하신 만큼 다 쌓여가고 결국은 그게 다 여러분들에게 실제 투자? 충분히 수익이 된다는 거는 저희 밴드의 기존의 연회원분들이 아마 충분히 증명을 하셨을 겁니다. 예, 저희 밴드분들의 이번 장에 거의 투자나 뭐 이쪽의 성적은 매우 좋습니다. 저도 들은 거예요. 직접 물어본 건 아니고 딴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굉장히 성적 좋으시다고 저희 밴드분들. 예, 열심히 쫓아오시면 되겠고 지금이 12월 2일입니다.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동안 얼마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올려져 있는 강의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상당히 뭐 벌써 반 보셨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쫓아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많이 쫓아오시면 쫓아오실수록 저는 더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강의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직 500편이 있습니다. 쟁여놓은 것만 500편이니까 여러분들이 쫓아오면 쫓아오신 만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